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고 6일 정도의 단일화인데 저는 지금 무소속으로 한덕수 대행이 길을 간다 어려울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결국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소속이면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보이지도 예. 않아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야 이 조직과 명분도 있어요. 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는 결정됐지만 참 이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결정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보수 연대를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민의힘으로 영입을 했고 그 영입된 지지율이 높은 인사와 단일화를 한 번 더 하겠다. 국민의힘의 본선 후보가 사실 희생하는 거예요. 6일 날 정도의 1차 토론회, 8일 날에 2차 토론회, 9일 날에 후보를 결정을 하고 10일 날 등록을 하겠죠.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 해야 되는데 5월 4일이 데드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30일 전에 그만뒀으니까 공직을. 5월 4일 전에 과연 그만두실 것인가? 저는 그만둘 것 같아요. 지금 대선 하두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컨벤션 효과의 양상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뭐 의도된 조용함이었다고 주장하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항상 뭔가 분위기가 안 살 때는 의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다 결과론적인 해석을 하는데 어느 누가 흥하고 싶지 않겠어요. 흥이 안 나는데 생각해보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한 명이 90을 다 가져가는데 누가 흥이 나겠어요? KBS 일일 드라마 있잖아요. 의외로 시청률은 높아요. 네. 그러나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거거든요. 뭔가 이제 우리가 일일 드라마를 보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윤선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다 아는데.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번 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런 분위기가 띄워지는 상황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를 이제 넘겨기 줘야 되니까 본인도 권한대행 자리를 공직자 사퇴 시한을 이제 마감 시한 전에 이제 사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수순은 그렇게 될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고 3일이면 결정이 되죠. 3일이면 결정되죠. 3일이면 결정되면 6일 정도의 이제 이른바 단일화인데 저는 지금 무소속으로 한덕수 대행이 길을 간다 어려울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결국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소속이면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보이지도 예. 않아요. 투표용지 저 끝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상태로 단일화되면 국민의힘 후보도 저 밑으로 하여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야 이 조직과 명분도 있어요. 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는 결정됐지만 참 이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결정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보수 연대를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민의힘으로 영입을 했고 그 영입된 지지율이 높은 인사와 단일화를 한 번 더 하겠다. 정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본선 후보가 사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일 날 정도의 1차 토론회, 8일 날에 2차 토론회, 9일 날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단일화를 후보를 결정을 하고 10일 날 등록을 하겠죠. 와, 그게 이제 당원 여론조사를 얼마나 넣을 것이냐, 당원의 저 범위를 어디까지 당원은 못 넣어요. 가지고도. 당원은 넣을 수가 없죠. 왜요? 넣을 수가 없죠. 왜? 당원을 넣는 순간 이거는 하나만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민 여론조사 무당청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럼 하나만 하다라는 게 무슨 말? 한덕수 총리가 결국 될 것이다. 아니 이제 당원들을 당원을 넣게 되면 예. 당원들은 또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도 있잖아요. 본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할 때 당원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더라도 영입 인사이기 때문에 당원을 하기는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 홍준표 후보와 그때는 당원이었기 때문에 서로 당원 대 당원이었기 때문에 홍준표 그럼요. 후보와 윤석열 후보 그거는 이 이미 상황이 아니죠. 때문에. 이건 외부의 유력 인사를 영입을 해서 이 사람이 흡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 무당청으로 가는 거죠. 국민 여론조사 무당청하면 한덕수 총리가 불리할 텐데 오늘 KBS 여론조사 결과 봤더니요.
무당층에서는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한 총리 나오면 안 된다가 70% 이상이거든요. 아니 그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예. 무당층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은 예, 그 무당층이 아니라 중도층일 거예요. 예, 중도층. 중도층이에요. 예. 근데 무당층은 좀 다르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나오라고 하잖아요. 이게 절반 넘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반 넘어요. 나오지 않는다가 과반으로 아니에요. 그래요? 그건 뭐 KBS 조사가 어떤지 모르는데 MBS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예. 절반이 넘어요.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네. 한덕수 대행에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도 오늘 아시아투데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지지도 2위고 이 후보와의 가상양자 대결에서 한 대행이 범보수를 대표하는 후보가 될 경우는 해볼만 하다라고 그러니까요. 아시아투데이에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조사는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결국 예.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한덕수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포함돼야 일단 보수 외연이 확대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그냥 국민의힘 후보로 간다면 중도층이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아니 설사 한동훈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될 경우에는 두 가지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 자체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인물로 평가를 하겠지만 중도층이 들어올 명분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한동훈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를 한동훈 후보로 보고 한동훈 후보가 나간다고 했을 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표소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가능성이 있겠죠. 적극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덕수가 들어와서 힘을 보태주는 경우에는 누가 단일 후보가 되고를 떠나서 일단은 경제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워낙 이 인물이 그런 쪽에 포지셔닝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가 그나마 들어올 수 있는 건 경제예요. 트럼프나 이런 다른 외부 변수예요. 내부 변수로는 안 돼. 그럼 중도 들어올 수 있죠. 그다음에 한덕수가 가담한 이번에 이제 이 진용이 꾸려진다면 투표로 안 가기도 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하튼 간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보수층 내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투표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대표의 우려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우려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려점도 당연히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를 늘 해오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물론 2017년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전혀 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인식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죠. 이게 동상이몽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유권자와 싱크로가 될 때, 눈높이가 같아질 때 중요한, 이걸 한동훈 후보가 계속 얘기해요. 국민 눈높이에 맞춘 후보가 누구냐니까요. 누굽니까? 홍준표 후보 책은 읽으셨는지요? 뭐 이거잖아요. 책을 본인이 직접 썼습니까? 이거 계속 물어보잖아요. 약간 롤모델이 개그맨 정성호 씨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왜 자꾸 훅 들어와요. 훅 들어오면 제가 놓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첫 토론회에서 저는 기회와 절망이 다 존재할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출마를 결정하고 1차 토론회를 하잖아요. 야, 이건 참 우리가 생각한 그런 사람 아니네 하는 순간 완전 X가 그어지겠죠.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나 권력 의지에 대한 분명히 자기 주관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없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이라서 우리가 환호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포장만 보고 환호했는데 정작 포장을 벗겨봤더니 대실망을 했잖아요. 국내 정치 너무 오래 떨어져 계셔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저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만약에 그런 본인의 이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냥 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관세나 이런 국가 운영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권 도전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고민은 없을 리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러면 달라지죠. 그리고 토론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공이 보통이 아니다. 그럼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중도층은 고사하고 보수층의 눈높이마저도 맞추기 힘든 사람이라면 X가 되겠죠. 지금 현지 포장지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안에 내용물이 뭘지는 다들 아무도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 확인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명암이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도박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도박이 현실화됐을 때는 대박이 되잖아요. 아니면 이게 대참사가 되지만, 그건 어디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덕수라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왜냐하면 정자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할 때는 가족도 잘 몰라요. 와이프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정작 나섰을 때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해볼까요? 네. 지금 정권 교체 자신감이 거의 99.9% 충만한 완충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거 관망하고 있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현재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 어떤 변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첫 번째로 내부 변수는 없어요. 대세론이에요. 대세론인데 예. 너무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우리도 데이터가 너무 완벽할 때 불안해요. 완벽할 때 데이터가 오차 없이 너무 완벽할 때, 그러니까 한두 개라도 이른바 아웃라이어, 좀 어긋나는 샘플이 나와야, 데이터가 있어야 그래도 이건 좀 정확한 데이터는 이거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근데 너무 완벽해. 상황 자체가. 그럴 때 이명커도 어떨 때 잘 믿기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아요? 아님 말고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대세론에 언론사에서도 DJ 박근혜보다도 더 대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만든 탑은 아니잖아요. 이른바 우리가 에펠탑 효과라서, 에펠탑이 실제 높지도 않은데도 탑이 쌓여 있으면 그 탑을 더 높게 생각해요. 두바이에 가보면 저건 하늘과 닿을 것 같아. 칼리지 브루파 보면. 그런데 실제로 그 건물에 올라가 보면 생각보다 높지 않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 번째는 외부 변수다. 외부 변수. 내부 변수에서는 모르는데, 패러글라이딩이나 이런 낙하산에서 저 높은 데서 내려오는 사람은 그 빌딩의 높이가 대수롭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외부 변수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남아있는 변수는 경제 상호 관세, 미국, 이른바 트럼프가 지금 당장 인기는 없을지 몰라도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2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5월 달에도 우리가 제주도에서 에이펙 통상장관 협의가 있어요. 여기에 이 관세의 키를 쥐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들어와요. 제주하면 뭡니까? 돌 하루방. 제주하면 뭡니까? 폭삭 쏘가수다. 그러니까 CG였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외부 변수가 없을 거라고는 뭐 우리가 100%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론은 대세론인데, 우리가 대세론인 것도 2002년에 이해창 대세론 안 그랬는데, 그런데 2002년에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노무현은 다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몽준한테도 안 됐으니까. 근데 단일화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 생각이 그때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해창,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투표소를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억지 춘향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구도가 완전히 난공불락의 구조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이 일단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도에서도 대세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밴드웨이거닝으로 따라가는 숫자 자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에게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또 아메리카, 이건 또 중국하고는 상대적인 대척점에 서 있죠. 마지막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이 현상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황 자체는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트럼프에 대한 언급량이 이재명 후보보다 2배 이상 많아요. 저는 이 점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하나 더 해줄게요. 사법부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만일 파기환송이 된다면 외부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물론 확정은 안 됩니다. 선거 전까지 현실적으로. 작동은 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될 거예요. 예. 그것 플러스 그거 되면은 중도층들이 투표소를 안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이건 다분히 좀 유죄 성격이 강한데 그럼 또 헌법 84조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또 대통령 탄핵 피켓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봐야 돼. 여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근데 제가 항상 선거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명박도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반에서 1등하는 방법은 내가 국영수를 다 100점 받으면 최소한 국영수 3과목으로만 등수를 내요. 그러면 내가 만점 받으면 최소 공동 1위잖아요. 이게 맞는 거지. 내가 1위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우리 친구들은 다 빵점을 받아야 된다. 그건요. 아무리 전략 중에서도 최하수의 전략이에요. 그거는 이른바 잘해야죠. 강강수월의 전략이 아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걸 다 엮어서 뭐 7공화국 또 심지어는 임기 단축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대각. 우리 그런 게 참 부족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빅 플랫폼을 만드는 상황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의 어떤 결정으로 이끌어내진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배가가 되겠죠.